밤은 녹지 않는 먹물처럼 짙게 깔려 서울의 하늘을 짓눌렀다. 거실에는 한쪽 구석에 스탠드만이 희미한 주황빛 원을 겨우 펼쳐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내 앞에 펼쳐진 여행 가방 안에는 그녀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고 옷 한 벌이 마치 소리 없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욕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따뜻한 수증기가 샤워젤 샤워젤이고 따뜻한 수증기가 축축한 머리카락 끝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내 심장에도 고스란히 박혔다. 그녀의 시선은 결국 바닥에 놓인 활짝 열린 여행 가방에 닿았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기운을 빼앗긴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여보, 당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에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감이 묻어났다. 마치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변명?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듯 메말랐다. 당신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변명하겠다는 건가?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빗기가 가시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서서 그녀를 다시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창밖은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집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방금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한때는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 신뢰는 오늘 오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장면 앞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버려 온전한 조각 하나조차 맞춰볼 수 없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나는 스스로 완벽에 가까운 가정을 가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 이름은 지훈, 32세로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내 아내 서연은 나보다 2살 어리고 외국계 기업의 재무팀장이다. 우리는 대학 동창으로 캠퍼스에서의 풋풋하고 순수한 연애를 시작으로 함께 손을 잡고 결혼이라는 성전으로 들어섰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뜨거운 열정 대신 잔잔하고 따뜻한 온기를 남겼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지난 처녀 일과 다를 바 없었다. 서연은 내가 선물한 아이보리색 콤웨어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어 포니테일로 만들었다. 오픈 키친에서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몸에 부드러운 후광처럼 내려앉았다. 분주한 그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오늘 저녁엔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 감사 준비하라고 하네요. 그녀는 완벽하게 구워진 달걀 프라이 한 조각을 내 접시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조금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또 야근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에서 알아채기 힘든 불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번 달에 도대체 몇 번이나 야근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조금만 참아요, 여보.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다정하고 웃음기 어린 눈을 바라보자 그 미미한 불만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이게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뼈를 녹일 듯 부드러운 온기로 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스르르 녹여버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포옹을 나누고 각자 출근했다. 세상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운명의 전환점은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 오후 3시,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기획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반나절의 여유 시간을 얻게 되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녀가 저녁에 야근한다고 했으니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새 옷을 골라 깜짝 선물을 해주고
겸사겸사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몰아 그녀의 회사 건물 맞은편에 차를 세웠다. 막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던 순간 회전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서연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한 오피스룩 대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타이트하게 재단된 원피스, 섬세하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얇은 하이힐. 오후 햇살 아래 그녀는 온몸에서 빛이 났고 심지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고개를 사이에 두고 멀리서 그녀를 살짝 기울인 채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직감이 무의식적으로 차에서 내리려던 색감이 무의식적으로 차에서 내리려던 직감이 무의식적으로 차에서 몇 분 후 검은색 아우디 한 대가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몸에 잘 맞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현우, 서연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꽤 유명한 투자 회사의 파트너였다. 우리는 동창이자 현우는 꽤 유명한 투자 회사의 파트너였다. 우리는 동창회에서 몇 번 마주쳐 고개만 끄덕이는 사이였지만 그들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녀, 내게 애교 한번 부릴 때도 얼굴을 붉히던 내 아내가 조금도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너무 멀어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차에 오르는 모습만을 보았다. 그 익숙하고도 친밀한 태도는 벌겋게 달궈진 바늘이 내 눈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차 시동을 걸고 그들을 뒤쫓았다. 검은색 아우디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까지 거침없이 달려갔다. 레스토랑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나는 그들이 창가 구석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 찬란하고 진심 어린 미소는 내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 지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차 안에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2시간 내내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은 과부하된 기계처럼 수많은 소리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논쟁하고 의심했다. 어쩌면 그저 친구들과의 평범한 식사일까? 아니면 업무상 만남일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 나는 마치 갑자기 임동맥이 뚫린 사람처럼 지난 몇 달간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지금 이 순간 앞다투어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다. 점점 더 잦아지는 그녀의 약은 내가 알지 못했던 늘어나는 접대 모임, 그리고 술과 담배와는 아무 상관없는 갑작스러운 출장들. 나는 줄고 그녀가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작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보니 이골익하고 있다고 믿었다. 저녁 8시 나는 납덩이를 매단 든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차가운 액정 위에 문장을 두드려 보냈다. 언제쯤 집에 와? 그녀의 답장은 금방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 사려 깊은 메시지였다. 아직 야근 중이야. 10시쯤 돼야 끝날 것 같아. 먼저 자. 기다리지 마. 10시. 나는 액정 속 2글자를 응시했다. 형언할 수디 쓴 감정이 더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순식간에 내올라. 만약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 결혼 생활에 남아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한 글자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탐정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모든 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핸드폰에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 잠금이 설정되었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베란다로 나가 메시지를 확인하곤 했다. 그녀의 옷장 깊숙한 곳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의 원피스가 여러 벌 늘어 있었다. 모든 단서들은 조여드는 거미줄처럼 나를 옥죄어왔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우리 결혼을 배신했다는 것을. 오늘 저녁 나는 결정을 내렸다. 퇴근 후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대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나는 옷장 가장 윗칸에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샀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서연의 옷장을 열어 그녀의 옷을 한 벌 한 벌 꺼내어 조심스럽게 개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옷 한 벌을 갤 때마다 내 심장은 난도질당하는 듯 아팠다. 이 옷들 중 일부는 우리가 한창 열애 중일 때 내가 첫 월급으로 선물한 것이었고, 어떤 옷은 그녀가 일하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 따뜻하고 조용했던 추억국, 어떤 옷은 결혼했던 추억들은 뒤감추었다. 하지만 지금 또 어떤 옷은 결혼 후 우리가 함께 쇼핑하며 산 것이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 일찍 돌아왔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 일찍 쉬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오직 끝없는 슬픔만이 남았다. 한때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취향, 습관, 작은 짜증, 그리고 모든 꿈까지도. 그리고 알았던 것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욕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샤워 가운을 걸친 채 걸어 나왔다. 머리카락 끝에 물방울이 매끄러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활짝 열린 여행 가방에 닿자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뒷면이 느낄 수 있었다. 내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평온했다. 내 목소리는 집 변명하겠다는 건가?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이 단명하겠다는 건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듯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다시 들려왔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그 침착함 아래 흔들리는 위태로운 기세를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쳤다. 한때 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그 맑은 눈을. 사흘 전 오후 3시 강남의 그 프랑스 레스토랑. 당신과 현우. 그가 당신 허리를 감쌌고 당신은 아주 즐겁게 웃고 있었어. 내가 단어 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한 조각씩 사라졌다. 내가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난 모든 것을 봤어, 서연.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스스로도 섬뜩할 정도였다. 당신은 야근한다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회사가 너무 바쁘다고 했지만 낭만적인 점심 식사를 위해 정성껏 차려입을 시간은 있었더군. 말해봐. 이 5년의 결혼 생활이 당신에게 도대체 뭐였지?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뚝뚝 떨어져 바닥에 커다란 물방울을 만들었다. 지훈, 당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데?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거실에서 유난히 귀를 찢는 듯했다. 말해봐. 어떤 설명이 한 남자가 유부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벽을 따라 주저앉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그녀는 내게 기어오려 내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내 눈빛에 담긴 노골적인 냉대와
혐오감에 밀려 다시 물러섰다. 저럼, 현우. 우리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고 그 변명은 아마 그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할 것이었다. 일 때문에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 때문에 그의 허리를 감싸야 했나? 일 때문에 나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서연, 당신은 나를 3살짜리 아이로 보나? 아니면 그저 바보로 아는 건가?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세상이 버려진 아이처럼 울고 있었고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그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니 내 심장도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 1800여일 밤낮을 함께한 감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많은 눈물과 접착제로도 금간 흔적을 지울 수 없는 법이다. 말해.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느낄 수 있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희 언제부터 시작했어? 시작 같은 거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획 들었다. 그 아름다운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훈, 맹세해요. 저와 현우 사이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지? 왜 나 몰래 계속 그를 만난 거야? 서연은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고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격렬한 갈등과 망설임이 번뜩였다. 마치 어떤 비밀을 말해야 할지 저울질하는 듯했다. 바로 그 망설임이 내 마음속 의심과 분노를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게 했다. 말해. 나는 거의 소리쳤고 내 목소리 크기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고 울음소리에 거의 파묻혔다. 제가 빚이 많아요. 이 대답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모든 섣부른 판단과 분노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신 건 당신도 알죠. 서연은 얼굴에 눈물을 닦았다. 오랫동안 울어서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건 나중에 들어간 병원비가 우리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입 표적 치료제도 써야 하고 비싼 검사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앞뒤로 거의 5억 원이 들었어요. 나는 장모님이 편찮으셨던 것은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때 내게 회사 의료보험으로 대부분을 처리했고 자신들은 아주 일부만 부담해서 큰 부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보니 그때부터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럼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마음속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뽑히지 않았다. 당신 성격을 아니까요. 서연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가 말하면 당신이 주저없이 모든 저축을 내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돈은 당신이 창업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꿈의 자금인데 나는 우리 집안일 때문에 당신의 꿈을 망칠 수 없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일 때문에 당신의 꿈을 망칠 수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장목했다. 나는 분명 주저없었어요. 나는 늘 나는 것을 꿈꿨고 그 때문에 거의 모든 여갓이 꿈꿨고 그래서 현우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야? 내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는 먼저 저한테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사방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는 매일 독촉하고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내 심장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5억 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나 다름없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자주 야근했던 건 사실 회사에서 정말 야근한 게 아니었어요. 서연은 모든 비밀을 쏟아내려는 듯 계속 말을 이었다. 밖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작은 회사들 재무 컨설팅이나 장부 정리 같은 걸 해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돈으로는 5억 원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당신이 저와 그 사람을 레스토랑에서 본 날, 그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한 건 돈 갚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획 들었고 눈빛은 간절한 애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귀여워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지훈, 정말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몇 번이나 넌지시 말했을 때 저는 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그 순간을 못 봤을 뿐이에요. 내 발치에서 눈물 범벅이 된 서연을 바라보니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양념통을 엎은 듯했다. 이성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거짓말을 덮기 위해 꾸며낸 더 복잡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내 감정은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고통과 절망이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속삭였다. 그럼 왜 이 모든 것을 일찍 내게 말하지 않았어? 만약 당신이 일찍 내게 말했더라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았을 텐데.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심지어 사채까지 쓸 필요는 없었잖아.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어요. 서연이 울면서 말했다. 나랑 결혼한 걸 당신이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병은 제 책임이에요. 당신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 나는 마침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부부가 뭔데? 부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게 숨기고 나를 마치 외부인처럼 대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서연은 내 고함에 놀라 굳어버렸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힘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픈 이마를 손바닥으로 받쳤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 분노, 의심, 질투, 그리고 가슴 저리는 아픔이 이 순간 산사태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전례 없는 피로감과 무력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실망은 5억 원의 빚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홀로 감당하려 선택했고 나에게 숨기려 선택했으며 하나 또 하나의 거짓말로 우리 사이에 높은 벽을 쌓으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현우 전화번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뭘 하시려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할 거야. 돈을 갚아줄게. 나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이 일은 지금부터 내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방법이 있어. 나는 말했다. 회사 이사장님이 계속 나에게 기술 지분 참여를 권유했어. 내가 동의하면 지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도권을 좀 잃을 수도 있지만 당신 혼자 밖에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서연은 이 말을 듣자 눈물을 더욱 펑펑 쏟았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고 흐느꼈다. 죄송해요. 지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 나는 그녀를 바다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나를 너무나 깊이 상처 입혔어. 서연, 나는 당신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만약 그날 내가 우연히 보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지?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빚은 운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자에 숨도 못 쉴 지경이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날까지였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내 목소리도 잠기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 우리 5년의 사랑이 모두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온통 당신과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뿐이었어. 그 고통은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괴로웠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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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단어만 남은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너져 내리는 감정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오늘 밤은 나 혼자 있고 싶어. 당신은 침실에서 자. 이 짐들은 치울 필요 없어. 그녀는 3번이나 뒤돌아보며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문턱에 다다라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불안,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침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거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바닥에 놓인 활짝 열린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모든 세부 사안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믿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기만과 배신감으로 인해 생긴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 이틀 동안 비참한 사설 탐정처럼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뒤적였다. 사진 속 서연과 현우는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확실히 치밀해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친밀해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 서연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미소는 찬란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그녀의 미소는 하지만 우리 결혼을 거의 파괴할 뻔한 이 오해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결국 그녀의 숨김과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고양이가 가지고 논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씻고 회사로 갈 준비를 했다. 내가 나가려던 순간 침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은 잘 익은 호두 2개처럼 부어 있었고 얼굴색은 분명 밤새 잠을 설친 듯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겁먹은 토끼처럼 조심스럽게 말했다. 됐어. 회사 가서 먹을게. 내 어조는 여전히 몸이 건조했다. 나는 코트와 현관에 걸린 정장 재킷을 들고 나가려 했다. 지훈. 그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나는 발걸음을 돌린 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발걸음을 돌린 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서연의 말과 울먹이는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고 품에 안아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만당했다는 느낌은 독가시처럼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구이사님, 이렇게 일찍이요? 이 사장님은 나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술 지분 참여 건에 대해 제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나는 일절 꾸밈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집은 참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은 선지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훈 이사님,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 보니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 보니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간결하게 설명했다. 아, 이 사장님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듯. 감사합니다, 사장님. 모든 수속을 마치니 이미 오후가 되었다. 5억 원의 선급금이 내 카드에 입금되었을 때 나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소록에서 몇 번밖에 만나지 않은 그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후에야 연결되어 깨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적당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구 선생님, 송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현우 쪽은 2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픽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구 선생님이 저를 찾는 건 서열 씨 때문이겠죠? 그는 정말 직설적이었다. 일말의 돌려 말함도 없었다. 이렇듯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내 마음속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빌린 돈 때문입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5억 원, 오늘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요? 현우의 어조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구 선생님은 참통이 크시네요. 하지만 저와 서연 씨 사이의 일은 돈을 갚는다는 두 글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 7시 예전 그곳에서 뵙죠. 강남의 그 프랑스 레스토랑이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핸드폰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배짱이 두둑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와 서연 사이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분명 있었다. 오후 5시 나는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 은행을 지나면서 현금 5억 원을 찾아 검은 서류 가방에 넣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그리고 내 마음에 짓눌렸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나와 서연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7시에 나는 정시에 그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현우는 이미 와 있었다. 지난번과 같은 창가 구석 자리였다. 그는 회색 캐주얼 정장을 입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여유롭고 태연한 모습으로 마치 주인처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콩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우리 쪽을 몇 번 쳐다보았다. 구 선생님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군요. 찬우님은 혁을 약속을 잘 지키시는군요. 현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돈은 가져왔습니다. 5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차용증을 내놓으세요. 우리 관계를 깨끗이 정리합시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고 빳빳한 새 돈다발들이 드러나 테이블 위에 쌓여 유난히 눈에 띄었다. 현우는 현금을 쓱 훑어보았지만 손을 뻗어 잡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다. 지훈 씨, 서연 씨가 내 마음속에 겨우 5억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우 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그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우리 둘 사이의 일에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빌려준 돈은 내가 갚을 테니 그 후로는 당신은 그 사람과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우의 어조도 가라앉았다. 그때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서연 씨와 결혼한 사람은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때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서연 씨와 결혼한 사람은 나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내가 헛소리하는지 아닌지는 돌아가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현우는 내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대학 시절 저와 서연 씨야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서연 씨 집에서 제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라고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작 함께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어부지리를 얻었을 뿐이죠. 현우의 말은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내가 줄곧 굳게 믿어왔던 사랑과 결혼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대학 시절 서연이 현우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것을 떠올렸다. 나중에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멀어졌고 그러고 나서 나와 가까워졌다. 그때 나는 현우가 그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다. 그 사람이 왜 사채까지 쓰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현우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으니까요. 나에게 미안하고 당신에게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과 결혼한 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그 평범한 온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해. 나는 그를 가로막으며 고함쳤다. 여기서 이간질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압니까? 당신이 안다고요? 현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대학 시절 꿈이 화가였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이 매번 데려가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남산골목의 오래된 칼국수집을 좋아한다는 거랍니까?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따귀를 후려치는 듯 내 뺨을 강타했다. 나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니. 나는 줄곧 내가 서연에게 최고의 삶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해서 그녀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기억해서 값비싼 선물도 사주곤 했다. 그녀를 데리고 근사한 만찬을 즐기러 다니며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말하는 최고라는 것이 결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녀의 꿈을 물어본 적도 그녀의 취향을 알아본 적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억지로 주었을 뿐이었다.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은 서연 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맥없이 의자에 다시 앉았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서류 가방 속 현금은 이 순간 유난히 비웃는 듯 느껴졌다. 나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보다 훨씬 복잡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돈은 가져가세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후로는 서연 씨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우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오만한 태도를 띠고 있었고 내 눈을 찔렀다. 나는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웨이터가 레스토랑 문 닫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섰다.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내 얼굴을 스치며 나를 조금 정신 차리게 했다. 현우의 말은 가시처럼 내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가 한 말 중 일부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와 서연 사이에는 분명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서연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쿠션을 안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훈, 돌아오셨어요? 일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서연, 대학 시절 당신과 현우는 정말 살아냈었나? 서연의 몸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당신이 맨 처음 되고 싶었던 건 화가였지. 그렇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재무 업무였고, 그렇지? 당신은 남산골목의 오래된 칼국수집을 좋아했지. 그렇지? 나는 계속해서 추궁했다.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칼로 긋는 듯했다. 그녀의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흐느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그럼 왜 단 한 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왜 아무것도, 내게 아무것도, 내게 아무것도, 내게 아무것도. 당신이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철없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그저 당신이 원하는 삶에 제가 열심히 적응하고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이 내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모든 희열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 당신 혼자 모든 서러움을 묵묵히 견디고 그리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어. 그녀는 내 품으로 달려들어 나를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몸을 안고 그녀의 떨림과 눈물을 느꼈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던 분노와 서운함은 이 순간 깊은 아픔으로 변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 그녀는 내 품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앞으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속이지도 않을 거고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나는 서러움에 차나이를 달래듯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 하지만 서연, 우리 사이의 문제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다시 배워야 해.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대학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고 재무 업무에 대한 실증을 털어놓았다. 현우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고 돈을 빌려야 했던 무력감과 공포도 고백했다. 나 또한 그녀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이 결혼에 대한 나의 기대, 그리고 그녀와 현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고통과 절망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든 비밀과 서러움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이 순간 마침내 해소될 가능성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나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눈가의 붉은기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이전의 공포와 불안은 사라져 있었다. 깼어요? 그녀가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배고파? 아침 차려줄게.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녀는 일어나 내 손을 꼭 잡았다. 주방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역할을 나누어 함께했다. 그녀는 요리를 했다. 햇살이 글라인드를 뚫고. 지훈,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더 이상 재무 일 안 하고 싶어요. 다시 그림붓을 잡고
젊었을 때 꿈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손에 든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원할게. 당신이 뭘 하고 싶든 나는 당신을 응원할게. 당신이 뭘 하고 싶든 나는 당신의 꿈이군 나의 꿈이야. 그녀는 틈이잖아. 그녀는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뺨에 달콤한 입맞춤을 남겼다. 그날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유난히 달콤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마침내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욱 친밀해졌다. 후에 서연은 제모 일을 그만두고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 또한 업무 리듬을 조정하여 예전처럼 무리하게 야근하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그녀 곁에서 함께 보냈다. 우리는 함께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고 남산골목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갈고 남산골목에서 그녀가 가고 서연의 얼굴에는 점점 더 많은 찬란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였다. 한 번은 우리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학 시절의 옛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연이 미술 전시회장 안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다. 그때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거야.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를 다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워해야지. 나는 그녀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과 맞춤이 아니라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우리 몸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우리 사이에 한때 균열이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균열들 덕분에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의 감정은 비바람을 겪은 후 더욱 강인하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아직 멀고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아직 멀고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나는 믿는다. 우리가 서로를 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이고 서로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